밤이 내린 서울의 부촌. 언덕 위에 그림처럼 서 있는 박 사장의 호화로운 저택에도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민설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대한 현관홀의 마지막 한 뼘까지 광택제를 먹인 헝겊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 위로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화려한 샹들리에가 조롱하듯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깔깔깔 2층 거실에서 저택의 안주인인 심여사와 그녀의 딸 박윤아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TV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웃음소리는 설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과도 같았다. 저 너머의 따뜻하고 화려한 세상과 이 아래 차갑고 고된 자신의 세상을 가르는 잔인한 벽. 그녀의 코끝에는 왁스와 소독약 냄새가 맵게 스며들어 있었다. 마지막 바닥까지 모두 닦아낸 후에야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18살.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들이 남긴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먼 친척벌인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2년째였다. 꿈 많던 여고생 민설이는 죽고 이제는 이름 없는 그림자. 이 집에 하녀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소리 죽여 계단을 내려갔다. 화려한 위층과는 달리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은 춥고 눅눅했다. 그녀의 방은 온갖 낡은 물건들이 쌓여있는 창고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간이 침대가 전부였다. 창문 하나 없는 시멘트 벽이 그대로 드러난 공간. 그곳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걸터앉아 잠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배고픔에. 그녀는 다시 1층의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먹다 남긴 화려한 저녁 식사의 흔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그녀를 위해 먹다 남은 갈비찜 몇 조각과 식어버린 밥 한 덩이를 작은 접시에 담아 싱크대 한쪽에 놓아두었다. 그녀의 몫이었다. 설이는 의자에 앉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싱크대에 기댄 채로 허겁지겁 밥을 목으로 넘겼다. 마치 앉아서 먹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가 길들여진 방식이었다. 그날 밤의 마지막 일과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그녀는 뒷마당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지친 그녀의 뺨을 스쳤다. 쓰레기통에 봉지를 막 버리려던 순간 그녀의 귀에 화단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영, 작고, 가늘고, 고통의 찬소리였다. 설이는 잠시 망설였다. 심여사는 동물이라면 질색을 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어떤 벌을 받을지 몰랐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장미 덤불 아래 작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앞발 하나가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 피를 흘리고 있었다. 설인의 마음이 저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고양이 앞에 조심스럽게 쭈그리고 앉았다. 괜찮아. 아가 이리 온 해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하루 중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아들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자신의 옷 속에 품은 차에 지하실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잦은 상처에 쓰려고 몰래 구비해둔 작은 구급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고양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치료가 끝나자 고양이는 지쳤는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색색 잠이 들었다. 설이는 그 작은 생명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때 자신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녀는 선반 위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내일 아침 식사인 작은 식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빵의 절반을 떼어 고양이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잠에서 깬 고양이가 고마움을 표하듯 그녀의 손가락을 핥으며 빵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서린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고양이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서린은 낡은 침대의 얇은 매트리스 밑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보물들을 꺼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세계의 정원 디자인이라는 제목의 책 한 권, 그리고 반으로 접힌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책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작은 조경회사를 운영하셨던 아버지는 늘 그녀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정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곤 했다. 서린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옥상에 버려진 공간을 위한 별빛 정원, 작은 안뜰을 위한 속삭이는 시냇물 정원, 병원의 환자들을 위한 치유의 숲. 그녀의 스케치북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곳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작은 안식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연필을 들었다. 그러자 하루 종일 지치고 무표정했던 하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열정과 재능으로 빛나는 젊은 예술가의 얼굴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밤마다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한참 동안 그림에 몰두하던 그녀는 새로운 페이지에 새로운 정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친 영혼을 위한 고요한 달빛의 안식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잠 못 이루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듯한 공간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림을 완성한 그녀는 스케치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침대 발치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든 작은 고양이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지친 눈동자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다. 비록 현실은 차가운 지하실이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아직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박 사장 일객에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그들의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VVIP 고객들이 저택에 가던 파티에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저택은 아침부터 하인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부산했고 정원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꾸며졌다. 민설이는 그 완벽한 풍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조용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파라솔을 점검하고 테이블마다 향기로운 꽃을 장식하고 음료를 나르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파티의 가장 중요한 손님 JW 건설의 한지원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의 등장에 파티장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해졌다. 30 초반의 젊은 나이에 업계 정점에 선 그는 얼음 왕자라는 별명처럼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심여사와 박 사장은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에게 아첨을 떨었지만 그는 그저 가벼운 목례로 답할 뿐.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는 그의 내면을 비추었다. 의무감 때문에 오긴 했지만 10분 이상은 못 있겠군. 의미 없는 대화, 가식적인 웃음들. 그는 이런 피상적인 사교 모임을 경멸했다. 그는 조용한 구석으로 물러나 샴페인 잔을 든 채 무표정하게 파티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한여복을 입은 조용하고 작은 여자. 민설인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웃거나 떠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우아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한 노부인이 떨어뜨린 손수건을 재빨리 주워 공손하게 건네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하게 치장한 사교계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기품 있어 보였다. 지혁의 무심했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것이었다. 한 중년의 손님이 음료를 건네는 서린을 보며 무심코 말했다. 어머, 저기 저 아가씨는 하녀인데도 참 자태가 곱네. 웬만한 집 교수보다 다 낫겠어. 그 말을 바로 옆에 서 있던 박윤아가 듣고 말았다. 하녀 따위가 자신보다 낫다는 칭찬. 그것은 윤아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녀의 예쁜 얼굴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잔인하고 질투심 어린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분풀이 대상을 찾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정원 한쪽에 놓인 로마 양식의 대리석 조각상에 멎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몇몇 손님들의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다. 윤아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든 채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척하며 조각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음료 쟁반을 든 서린이 아이들 근처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 하고 넘어지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저 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교묘하게 조각상의 받침대를 밀어버렸다. 어른 한 명이 작정하고 밀지 않으면 흔들리지도 않을 무거운 조각상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발을 헛디뎌 조각상과 부딪힌 것처럼 보였다. 어디? 저 고상한 하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까? 유라의 속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단 한 사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지원을 제외하고는 그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었기에 유나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그녀의 눈에 스친 아기를 정확하게 포착했다. 깍! 무거운 조각상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그 순간 민서린이 움직였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내던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남자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위험해. 그녀는 아이를 힘껏 밀쳐내고 대신 자신의 등과 팔로 무너져 내리는 조각상을 그대로 받아냈다. 공!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서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의 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고 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지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악의적인 원인 윤아과 영웅적인 결과 서린을. 그의 차가운 무관심은 산산조각 났다. 정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심여사의 첫 번째 반응은 쓰러진 서린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파티가 망가졌다는 분노였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서린에게 달려갔다. 이 천한 것,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는 고함을 질렀다. 내년 하나 때문에 내 파티를 다 망쳐놨어. 이 쓸모없는 계집애. 짝! 그녀의 손이 서린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한 소녀에게 그녀는 비난과 폭력을 퍼부은 것이다. 그 잔인한 광경에 한지원의 통제력이 끊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희미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소리 지르는 어른들,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버려져 보호받지 못했던 어린아이의 모습.
그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심여사가 다시 한번 손을 치켜드는 순간 그가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얼어붙어 살벌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만하시죠.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 한지원이 심여사의 팔을 잡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쳐다보았다. 그는 씩씩거리는 심여사의 손목을 경멸스럽게 놓고는 의식을 잃어가는 서린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녀를 품에 안아들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진 박 사장 일가를 향해 얼음 같은 시선을 던졌다. 그는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아가씨는 아이지릴리란드나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얼음 왕자는 그렇게 쓰러진 하녀를 품에 안고 용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파티장을 유유히 걸어 나갔다. 그의 뒤로 박 사장 일가의 경악과 분노 그리고 손님들의 당혹스러운 수군거림이 남겨졌다. 서린의 길고 길었던 하녀로서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이 차갑고 미스터리한 구원자의 품에 안겨 시작될 그녀의 새로운 삶은 두렵도록 낯선 미지의 세계였다. 민서린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닌 낯선 공간에 감도는 희미한 백단향, 바이탄 향과 간 내린 커피 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잡지 화보에서나 볼 법한 거대하고 미니멀한 침실이었다. 온통 흰색과 회색으로 꾸며진 공간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깔끔하고 고요했다. 깨어났군.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옆을 돌아보았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던 한지원이 어느새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는 파티장에서의 흐트러진 모습과 달리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차림의 냉정한 CEO로 돌아와 있었다. 여긴 어디죠? 내 집이야.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그녀의 머리맡 테이블에 서류 한 장과 펜을 내려놓았다. 의사 말로는 팔에 금이 가고 등에 타박상이 심하다고 하더군. 최소 한 달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 박 사장 집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그의 말은 사실 확인에 가까웠다. 서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돌아갈 곳. 그녀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곳은 없었다. 이건 계약서야. 지원이 서류를 가리켰다.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머물 곳과 모든 치료비를 제공하지. 그 대가로 당신은 이 집의 임시 가사 관리인으로 일하게 될 거야. 물론 몸이 회복된 후에 급여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책정했어. 그것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감정이 배제된 제안이었다. 서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왜 어째서 나를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의도도 읽을 수 없었다. 전지적 시점의 서술만이 그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책임감 동정심 아니면 그 순간 아이를 향해 몸을 던지던 그 무모한 모습에 대한 알 수 없는 호기심인가. 그는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이 흥미롭고 어딘가 위태로운 여자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고 싶었다. 서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의 차가운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렇게 서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고독한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며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집은 한지원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백 평의 공간 속에는
그가 일하는 소리와 그녀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고 밤늦게 귀가에서는 서재에서 또다시 일에 몰두했다. 서리는 이 집의 유일한 무질서가 거실과 이어진 넓은 테라스에 정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최고급 수종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하고 시든 식물들로 가득했다. 그 황량한 정원은 마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못하는 이 집 주인의 마음속 풍경 같았다. 그날 밤도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지독한 불면증은 오래된 그의 지병이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테라스로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달빛 아래 서린이 깁스를 하지 않은 한쪽 손으로 조심스럽게 시든 나무십들을 떼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구슬픈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릴 적 그녀에게 자주 불러주셨던 노래였다. 그녀의 모습에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등장에 놀란 서린이 황급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아니, 뭘 하고 있었지? 그의 질문에 서린은 쑥스러워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화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평소의 소심한 모습과 달리 조용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이곳의 식물들은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과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이 뒤섞여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녀는 품 안에서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박 사장 집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챙겨 나온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연필을 움직여 즉석에서 새로운 정원의 구상을 그려나갔다. 이쪽에는 소리를 막아줄 작은 대나무들을 심고 길을 따라서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라벤더와 캐모마일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구석에는 도시의 소음을 잊게 해줄 작은 물소리를 낼 수 있는 연못을 만들면 이곳은 아마 잠 못 드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은 말을 잃었다. 그는 전문가 수준의 스케치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철학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 펜트하우스를 지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와 조경 전문가를 고용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영혼이 담긴 공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그날 밤 한지원은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하기 전 서린에게 단 한마디를 남겼다. 정원, 당신 마음대로 해봐. 그것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인정이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조용한 평화의 씨앗이 싹트는 동안 바깥 세상은 시끄러운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다. 김 비서가 어두운 표정으로 지원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박 사장 일가 쪽에서 퍼뜨린 악성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민서린 씨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조각상 쪽으로 몸을 던져 회장님의 환심을 사려한 계획적인 사기꾼이라는 내용입니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보고를 듣는 지원의 얼굴이 서서히 녹아내리는가 싶었던 얼음 가면 속으로 다시 굳어졌다. 그는 서린을 믿기 시작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가 그녀를 자신의 성 안으로 데려온 순간 그녀는 세상의 더럽고 잔인한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외부의 적들이 그들의 연약한 안식처를 파괴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었다. 몇 주가 흐르는 동안 한지원의 삭막했던 펜트하우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민서린의 손길이 닿은 테라스에 버려진 정원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아갔다. 그녀가 심은 라벤더와 로즈마리 향기가
바람을 타고 거실까지 흘러 들어왔고, 밤에는 작은 태양광 램프들이 별처럼 은은하게 빛을 밝혔다. 그녀가 만든 작은 안식처 덕분인지 지원의 지독한 불면증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는 더 이상 새벽에 악몽을 꾸며 깨어나지 않았고, 아침에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개운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서린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서재 창문을 통해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지원의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소식과 함께 깨졌다. 뉴욕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는 떠나기 전 서린에게 신용카드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정원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걸로 불편한 거 있으면 김 비서한테 바로 연락하고. 그의 무심한 말투 속에 숨겨진 배려를 서린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이 공항으로 떠난 바로 그날 오후였다. 펜트하우스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중후한 분위기의 검은색 세단 한 대와 딱딱한 표정의 비서가 서 있었다. 민서린 씨 되십니까? 한미숙 회장님께서 본가 벤지아에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한미숙 회장, JW건설의 창업주이자 한지원의 할머니, 그리고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철의 여인. 그녀의 부름은 요청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서린이 도착한 한씨 일가의 본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거대한 한옥 저택은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궁궐처럼 고고하고 폐쇄적이었다. 그녀를 안내하는 나이든 집사도, 스쳐 지나가는 하인들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과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박 사장 집에서보다 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비단 방석과 고가구들로 채워진 거대한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잠시 후 단아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미숙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네가 민서린이냐? 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앉거라. 자리에 앉은 서린에게 한 회장은 의례적인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용건은 곧바로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 네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들어있다. 내 손주에게 베푼 친절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라. 이걸 받고 지원이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정중했지만 더없이 잔인한 축객령이었다. 서린은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오해하셨습니다. 회장님, 서린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회장 쪽으로 밀어냈다. 저는 돈 때문에 지원 씨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거절에 한 회장의 부드러웠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무엇 때문이지 사랑 내 손주가. 너 같은 하녀 출신의 근본도 없는 아이와 사랑에 빠졌다고 믿으라는 말이냐. 네가 꾸민 연극에. 내 어리석은 손주가 잠시 동정심을 베푼 것뿐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저는 지원 씨를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작은 재주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서린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재주라는 그녀의 말에 한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머릿속에 이 하찮은 아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제 발로 떨어져 나가게 할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다. 제주라, 좋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거라. 한 회장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알다시피 우리 제1호류 건설에서는 곧 새로운 플래그십 호텔 더 셀레스티얼, 더 셀레스티얼을 개관한다. 그 호텔의 얼굴은 최상층에 만들어질 루프탑 정원이 될 것이야. 그녀는 서린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그 정원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할 특별 자격을 주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와 조경 디자이너들이 모두 참여하는 무대지. 만약 기적적으로 네가 우승한다면 나도 너를 내 손주 곁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마. 그리고 그녀는 잔인한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만약 네가 진다면 그때는 이 돈을 받고 내 손주의 인생에서 소문도 없이 영원히 사라져라.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말고. 그것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잔인한 함정이었다. 경력도 학력도 없는 하녀 출신의 고아 소녀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려는 의도였다. 서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녀의 등 뒤는 낭떠러지였다.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는 공포와 부당함에 떨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꽃을 포착했다. 그것은 오기였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꿈에 대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한지원이라는 남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민서린, 그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문제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한미숙 회장의 강철 같은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부러지지 않는 심지가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암리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숨겨진 재능 하나만을 가지고 세상 전체와 싸워야만 했다. JW건설 본사 대강당은 대한민국 건축 및 조경 디자인 업계에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셀레스티얼 호텔의 루프탑 정원 디자인 공모전 최종 발표회. 그곳은 민서린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차가운 적진의 심장부와도 같았다. 무대 뒤편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아진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앞서 발표한 쟁쟁한 경쟁자들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전문 용어를 동원해 기술적으로 완벽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인공 폭포, 스마트 조명 시스템, 이국적인 식물들. 그들의 디자인은 눈을 사로잡았지만 어딘가 영혼이 없는 차가운 구조물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마지막 발표자, 민서린 씨입니다. 민서린이라는 이름이 불리자 객석 한편에 앉아있던 박윤아와 심여사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한미숙 회장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서린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낡은 스케치북 하나만을 든 채 초라하게 서 있는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모기만 한 목소리였지만 곧 그녀의 진심이 담기며 또렷한 울림을 갖기 시작했다. 무대 뒤 스크린에 그녀가 직접 손으로 그린 정원의 스케치와 함께 프로젝트의 이름이 떠올랐다. 고요한 달빛의 정원. 제가 디자인한 이 정원은, 그녀가 말했다. 호텔을 위한 정원이 아닙니다. 객석이 의아함으로 술렁였다. 이 정원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룻밤에 편안한 잠을 갖지 못한 사람.
화려한 불빛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기댈 곳 하나 없는 지친 영혼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녀는 기술적인 설명을 하는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밤에 피어나는 야레향과 라벤더의 향기가 어떻게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는지, 귓가를 맴도는 도시의 소음을 지우고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작은 시냇물 소리의 힘이 어떤 것인지, 달빛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도록 배치된 둥근 조약돌들이 어떻게 고독한 사색의 친구가 되어주는지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의 고통과 한지원의 불면을 치유해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녹아든 한 편의 시와도 같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정확히 그를 향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하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감동받은 듯했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그 감동을 깨뜨렸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민서린 씨, 하지만 여긴 감성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어떤 전문적인 경력도 검증된 포트폴리오도 없습니다. 이건 수백억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객석에 앉아있던 박윤아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걱정스럽다는 위선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심사위원장님, 제가 민서린 씨의 경력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저분은 얼마 전까지 저희 집에서 일하던 하녀였습니다. 하녀라는 단어가 강당 안에 폭탄처럼 터졌다. 장내가 경악과 조소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완벽한 마무리. 윤아는 이제 서린을 사기꾼으로 몰아 공개적으로 처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얼음처럼 차갑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14시간의 비행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기세에 맞서지 못했다. 한지원, 그의 등장에 강당은 아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미숙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지원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곧장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리고 충격으로 굳어있는 서린의 곁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고독했던 남자의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민서린 씨가 말한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해 잠 못 이루던 그 지친 영혼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을 둘러보았다. 바로 접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멈췄다. 그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지독한 불면증과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공허함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름도 몰랐던 한 디자이너의 작은 테라스 정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지난 10년간 그 어떤 의사나 약도 해주지 못했던 평화를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심사위원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경력을 물으셨습니까? 그녀의 경력은 종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편안한 하룻밤의 잠이 그녀의 경력입니다. 그녀의 재능은 단순히 디자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JW 건설은 영혼 없는 구조물 대신 영혼이 담긴 정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제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그리고 모든 것을 내던진 고백은 그 어떤 포트폴리오보다도 강력한 증거였다. 서린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의 증언을 통해
치유와 영혼이 담긴 디자인이라는 검증된 결과물로 완성되었다. 잠시 후 깊은 감동과 충격에 휩싸여 있던 심사위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네오 셀레스티얼 루프탑 정원 프로젝트의 최종 우승자는 민서린 씨의 고요한 달빛의 정원입니다.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유나와 심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한미숙 회장의 얼음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복잡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리는 불신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명예는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디자이너로서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한 인간으로서 공모전이 끝난 후 세상은 온통 신데렐라 디자이너 민서린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그녀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과 한지원의 지지가 더해져 그녀는 하루아침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박 사장 일가는 대중의 지탄과 재계의 외면 속에서 빠르게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들의 사업은 대부분 JW 건설의 하청이나 연계 사업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한지원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자 사상누각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심여사와 박윤아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제명되었고 평생을 쌓아 올린 명예와 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지원이 직접 복수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들의 허상과도 같았던 기반을 지탱해주던 자신의 손을 치워버렸을 뿐이었다. 며칠 후 서리는 한미숙 회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본가로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당당한 걸음으로 그곳을 찾았다. 이번에 그녀를 맞이한 본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를 경멸적으로 쳐다보던 하인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청객이 아니었다. 한 회장은 딱딱한 응접실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유리 온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향기로운 국화차가 놓여 있었다. 앉거라. 자리에 앉은 서린에게 한 회장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늙어서 눈이 멀었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내 손주를 지킨다는 오만함이 너라는 아이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막았다. 아무런 편견 없이 너를 보았던 내 손주보다 내가 훨씬 더 어리석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저 이 늙은이의 과오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다. 그것은 철의 여인이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서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실 한쪽에 놓인 낡은 목재 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오래된 설계도 한 뭉치를 꺼내왔다. 이건 내 남편이자 지원이 할아버지의 유품이다. 그녀는 설계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바로 이 본가의 정원을 위한 미완성의 설계도였다. 그이는 평생 이 정원을 완성하는 것을 꿈꿨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영혼이 담긴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지난 30년간 이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어. 한 회장은 서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믿는다. 내 남편의 꿈을 완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라는 것을. 부디 이 정원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이곳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 않겠니?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한씨 일가의 역사를 그리고 미래를 그녀에게 맡기겠다는
가장 깊은 신뢰와 인정의 표시였다. 서린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린과 지원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제는 완벽한 안식처가 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내 보였다. 우리 부모님은 정략 결혼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거대한 집 안에서 아들이 아닌 후계자로 키워졌다. 부모님의 따뜻한 포옹 대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나 최고의 교육과 그에 걸맞은 성과에 대한 압박뿐이었다. 그의 불면증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텅 빈 방에서 혼자 밤을 새우던 어린아이의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이 펜트하우스가 그저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했어. 집이 아니라 그냥 텅 빈 공간이었지.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그는 몸을 돌려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서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애정과 연약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이곳에 그냥 화초 몇 개를 심은 게 아니야. 당신은 이 텅 빈 공간에 생명을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었어. 당신은 단순히 정원을 디자인한 게 아니야. 서린 씨, 당신은 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어. 내게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줬다고.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임시가사 관리인에 대한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됐어. 대신 나는 당신에게 평생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이 집의 주인이자, 이 정원의 주인이자, 그리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어. 민서린,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청혼에 서린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들이 함께 가꾼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달빛의 축복을 받으며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새로운 평화는 이제 갈등이 사라진 고요함이 아닌 깊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텔. 더 셀레스티얼의 그랜드 오픈 파티는 그 화려함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그날 밤 파티의 진짜 주인공은 호텔 그 자체가 아니었다. 바로 호텔의 최상층, 하늘과 맞닿은 곳에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낸 고요한 달빛의 정원이었다. 정원의 공식 공개와 함께 이 기적 같은 공간을 창조한 디자이너가 무대 위로 소개되었다. JBB건설의 새로운 조경 디자인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민서린 실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눅든 하녀가 아닌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디자이너가 된 민서린이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객석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한지원과 그의 할머니 한미숙 회장이 앉아 있었다. 서린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과 작은 공간 하나가 지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명예는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었다. 몇 주 후 서린은 화려한 파티장이 아닌 서울 외곽의 작은 온실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JW건설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육권 출신 청소년들을 위한 원예치료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은한 희망 새싹을 출범시켰다. 괜찮아. 처음에는 다 서툰 거야. 흙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부드럽게 마음을 담아서 그녀는 세상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 찬 한 소녀의 손을 잡고 화분의 작은 모종을 함께 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과거 차가운 지하실에서 홀로 아파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주며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원은 퇴근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예전에 차갑고 텅 빈 공간은 이제 없었다. 집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와 따뜻한 음식 냄새,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락함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는 테라스로 향했다. 그들의 첫 번째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이제는 완벽한 모습을 갖춘 그들의 정원. 그곳에 서린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2년 전 그날 밤 그녀가 구해줬던 길고양이가 이제는 누리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채 통통하고 윤기 나는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성공에 취해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예술가였다. 지원은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가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인기척에 놀란 서린이 고개를 들자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또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그가 그녀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원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냥 세상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작은 안식처 하나쯤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대답하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원은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야경 위로 떠오르는 둥근 달을 함께 바라보았다. 차가운 지하실에서 고통받던 하녀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창조자가 되었다. 얼음 같던 마음으로 그녀를 구원했던 남자는 역으로 그녀를 통해 구원받고 사랑을 배웠다. 황무지에서 피어난 그들의 정원은 이제 그들 가정의 심장이 되어 따뜻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만들어낸 고요한 달빛의 정원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집을 찾은 것이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민서린과 한지원의 상처와 치유의 여정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사랑의 힘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